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단지 숲속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 하늘담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기가 참 좋네요. 여기 분위기 정말 힐링돼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로 답했지만 사실 그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고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낮엔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커피 향으로 가득했지만 저녁이 되면 이 넓은 집은 고요하다 못해 숨이 막히는 공간이었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저녁을 먹을 때면 맞은편 빈 의자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옆자리의 냉기가 제 몸으로 스며들었고 아무리 이불을 두껍게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나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딸 소영이는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었고 주말에 한 번씩 전화로 안부를 물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힘들면 서울로 올라와. 하지만 저는 늘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었던 이 집, 함께 꾸몄던 이 카페가 제게는 마지막 추억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소영이의 전화였습니다. 평소엔 주말에만 전화하던 아이가 주중에 전화를 걸어온 게 이상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래, 소영아, 무슨 일 있어? 엄마 태준 오빠가 요즘 회사 일로 지방 프로젝트를 몇 개 맡았는데 집을 좀 비워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야근이 많아서 집에 잘 못 들어가고 그래서 말인데 태준 오빠가 엄마 집에서 며칠 지낼 수 있을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위 태준이가 왜 갑자기 이곳으로 온다는 걸까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고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이지. 얼마든지 있게 해. 공기도 좋고 마음도 좀 쉴 수 있을 거야. 고마워요, 엄마. 주말에 데려다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 태준이 결혼식 때 처음 봤고 이후로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잠깐씩 마주쳤던 사람. 33의 젊은 남자가 이 조용한 숲속 집에 머문다는 게 어쩐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소영이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사람은 태준이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제 기억 속에 그보다 훨씬 더 말랐고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 날카롭게 각진 턱선, 그리고 묵직한 눈빛.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칠만 신세 좀 질게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제 귓가에 이상하게 박혔습니다. 처음 들어본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왜인지 오늘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남자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편하게 있어. 2층 왼쪽 방 쓰면 돼. 창문도 크고 햇볕도 잘 들어와. 소영이는 짐을 내려놓고 금방 떠났습니다. 엄마, 태준 오빠 잘 부탁해요. 저 출근해야 해서 먼저 갈게요. 딸이 급하게 차를 몰고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짐을 맡기듯 남편을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는 짐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1층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2층에서 들리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거운 발소리, 창문 여는 소리, 짐 푸는 소리, 그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그를 불렀습니다. 태준아, 저녁 먹어. 네, 감사합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밥을 먹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이 집은 달라졌습니다. 텅 비었던 공간이 채워지는 느낌, 고요했던 집에 숨결이 들어온 느낌. 식사를 마치고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숲속이라 그런지 공기가 다르네요. 그렇지? 처음엔 너무 조용해서 적응이 안 됐는데 이젠 이 고요함이 좋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도시는 너무 시끄럽고 숨통이 막혀요. 그의 말 속에는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고 저는 1층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위층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들이 제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발소리, 침대 삐걱이는 소리, 그리고 창문 여는 소리.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자꾸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반팔, 티셔츠 사이로 보였던 단단한 팔, 말랐지만 탄탄해 보이는 어깨선, 바람에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묵직하게 가라앉은 눈빛. 뭐 하는 거야, 장미숙. 그 사람은 내 사위야. 스스로를 나무랐지만 가슴은 이미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보다 위층에서 들리는 그의 발소리가 더 선명하게 귓가에 울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이 집의 남자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척이 제 심장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숲속을 걷고 있었고 누군가가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려 했지만 눈을 뜨기 전에 꿈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가자 부엌에서 커피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태준이가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커피 머신으로 아메리카노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제가 먼저 일어나서 커피 좀 내렸어요. 괜찮으시죠? 아, 그래 고마워. 그가 건넨 커피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끝이 스칠 뻔했고 저는 순간 손을 움찔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을 그가 눈치챘을까요? 저는 재빨리 컵을 들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부터 카페 열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쉬러 온 건데. 아니요. 그냥 있으면 심심할 것 같아요. 저 원래 손 쓰는 거 좋아해서요. 그렇게 태준이는 자연스럽게 제 카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의 평온했던 일상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 흔들림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흔들릴지. 태준이가 제 카페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이것저것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카페 외부를 돌아보더니 저녁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외부 데크 쪽 난간이 좀 위험해 보여요. 제가 고쳐드릴까요?
자제만 있으면 반나절이면 끝날 것 같아요. 정말? 그럼 고맙지. 사실 작년부터 신경 쓰였는데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나더라. 제가 건축 디자인 쪽 일을 하니까 이런 건 익숙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색 작업복 바지에 검은색 민소매 티셔츠. 그 차림이 묘하게 남자다워 보였습니다. 그는 공구함을 들고 밖으로 나가 데크 난간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카페 안에서 손님들 주문을 받으며 가끔씩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일하는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팔을 걷어 올릴 때마다 드러나는 근육의 선, 햇빛에 반짝이는 땀방울, 무언가를 들어 올릴 때 긴장하는 어깨선, 그 모든 것이 낯설고 또 묘하게 끌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밖으로 나가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물 좀 마셔. 많이 덥지? 감사합니다. 그가 물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젖이 움직이는 모습, 땀이 흐르는 목덜미, 그리고 거칠게 내쉬는 숨소리.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장미숙. 정신 차려.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제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는 데크 수리를 마치고 이번엔 카페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커피 머신 위 선반에 쌓인 먼지를 보더니 사다리를 가져와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곳 참 좋네요. 숨통이 트여요. 그가 사다리 위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아래서 청소도구를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살면 처음엔 좋은데 나중엔 너무 조용해서 답답할 때도 있어. 전 도시가 더 답답해요. 사람들 많은 곳, 소음 가득한 곳 쉴 틈이 없잖아요. 그의 말투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이 그를 얼마나 지치게 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팔을 뻗어 선반 끝을 닦을 때였습니다. 민소매 사이로 드러난 팔뚝의 근육이 햇빛에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땀에 젖은 피부, 탄탄하게 잡힌 근육의 선, 그리고 힘을 줄 때마다 움직이는 근육의 결.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 남편이 떠난 후 꽁꽁 얼어붙었던 감정, 여자로서의 욕망. 저 사람은 사위가 아니라 그냥 남자 같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을 때 저는 제 자신이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두근거림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녁 무렵 그가 데크 난간 마지막 부분을 고정하다가 망치로 손을 찧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피나네. 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긴. 들어와. 약 발라줄게. 저는 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순간 느껴진 그의 체온, 뜨겁고 단단한 팔의 감촉. 저는 얼른 손을 놓고 앞장서서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급상자를 꺼내 소독약과 반창고를 준비했습니다. 그가 제 앞에 앉았고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상처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크지 않은 상처였지만 피가 조금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파? 아뇨. 괜찮아요. 그의 손은 제 손보다 훨씬 컸고 거칠었습니다. 일하는 남자의 손. 그 손을 잡고 있자니 가슴이 또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독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주었습니다. 다 됐어. 조심해야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왜인지 제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팔을 잡았던 감촉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체온, 단단한 근육, 거친 손의 촉감. 그 모든 것이 제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소영이 남편이야. 내 사위야.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마음은 이미 제어할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준이는 카페 실내 청소를 도와주었습니다. 손님이 적은 오전 시간, 그는 커피 머신 위 선반에 쌓인 먼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사다리를 가져와 올라서더니 긴 팔을 뻗어 구석구석을 닦아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를 훔쳐봤습니다. 그가 팔을 뻗을 때마다 티셔츠가 약간 들어 올려지면서 허리선이 드러났습니다. 탄탄한 허리. 그 모습에 저는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어머니,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아, 응, 금방 가져올게. 저는 서둘러 찬물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자이고 그는 33의 젊은 남자입니다. 게다가 제 사위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선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제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물을 들고 나가자 그가 사다리에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티셔츠가 그의 몸에 밀착되어 있었고 탄탄한 가슴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리며 물을 건넸습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그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젖이 움직이고 땀이 턱선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입이 말랐습니다. 청소 다 끝났어요. 이제 훨씬 깨끗해 보이네요. 고마워. 태준아. 혼자였으면 한참 걸렸을 거야. 아뇨. 제가 심심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몸 쓰니까 오히려 좋네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일까요? 예전엔 그저 사위의 예의 바른 미소였는데 이젠 남자의 매력적인 미소로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저는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태준아, 소영이한테 연락은 했어? 네. 어제 통화했어요. 일은 잘 돼가고? 네. 괜찮아요.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 속에 깃든 외로움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고 저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위층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들, 물 흐르는 소리, 침대 삐걱이는 소리, 그리고 창문 여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제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습니다. 창밖을 보니 2층 그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도 잠을 못 자는 걸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그도 저처럼 뒤척이고 있는 걸까요? 혹시 그도 아니, 말도 안 돼. 그는 분명 일 생각을 하거나 아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기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그도 저를 의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저를 밤새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카페 준비를 했습니다. 손님이 오기 전에 커피를 내리고 빵을 준비하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창밖을 보니 태준이가 데크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팔을 위로 쭉 펴고 허리를 좌우로 돌리고 목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 모든 동작이 유연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 좋지? 네. 정말 상쾌해요. 이런 아침 오랜만이에요. 커피 마실래? 감사합니다. 제가 건넨 커피를 받아 그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셔서. 뭘, 가족인데, 언제든 와, 가족. 그가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 목소리엔 묘한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손님이 없는 틈을 타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간단한 선반 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저쪽 구석이 좀 허전해 보여서요. 그래? 그럼 고맙지. 그는 근처 목재소에 가서 나무를 사왔고 카페 한쪽에서 톱질과 못질을 시작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모도 아니고 그냥 여자 같네. 제 마음속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그래. 저는 지금 장모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를 바라보는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태준이가 제 집에 머문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카페 뒤편에 쌓여있던 묵은 장작을 정리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저는 그가 허리를 감싸 쥐고 신음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태준아, 괜찮아? 아,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익숙해서요.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괜찮다는 듯 억지로 웃었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집 안으로 들어가. 당장. 정말 괜찮아요. 말 듣고 들어가. 제 단호한 목소리에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체중이 제 어깨에 실렸고 그의 체온이 옷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그를 눕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뉘며 낮게 신음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내가 파스 가져올게. 안방으로 들어가 구급상자에서 파스와 찜질팩을 꺼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찜질팩을 데우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티셔츠 좀 걷어올려. 네. 그가 조심스럽게 티셔츠를 가슴까지 걷어올렸습니다. 드러난 그의 허리와 등, 탄탄한 근육 사이로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막혔지만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따뜻한 찜질팩을 그의 허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아파? 너무 뜨거워? 아니요. 괜찮아요. 시원하네요. 저는 찜질팩을 허리에 고정시키고 그 위에 수건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허리 다치면 오래 가. 조심해야지. 죄송해요. 괜히 짐만 되는 것 같네요. 무슨 소리야. 도와주느라 다친 건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엔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태준이는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누워 있었고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찜질팩을 확인했습니다. 한참 후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응, 요즘 소영이랑 통화는 하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끔 하지. 왜? 그냥 소영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저에 대해서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별말 없던데 일 때문에 바쁘다고만 하더라. 그렇군요.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아, 네, 너 혹시 소영이랑 요즘 사이가 안 좋아? 그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좋다기보다는 그냥 멀어진 것 같아요. 멀어졌다니?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내가 저를 피해요. 피한다니, 왜? 제가 감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감당이 안 된다니, 무슨 뜻일까요? 무슨 소리야? 태준아, 무슨 말을 잇지 못하는 저를 보며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아실 거예요. 소영이가 분명 말했을 거예요. 뭘 말했다는 거야? 그가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선천적으로 몸의 일부가 평균보다 많이 큰 편이에요. 의학 용어로는 거대증이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내한텐 큰 문제였나 봐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 소영이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 전화통화에서 소영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었습니다. 엄마, 태준 오빠가 좀 너무 커서 힘들어. 그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적응될 거라고, 서로 맞춰가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 태준이의 고백을 듣고 나니 그게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태준아, 처음엔 괜찮았어요. 아내도 노력했고, 저도 최대한 조심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는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침대가 아니라 소파에서 자고, 늦게 들어오고, 일부러 야근을 늘리고 그러다 결국 이렇게 됐어요. 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타고난 건데, 하지만 아내 입장에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고통일 뿐이죠. 태준아, 그건 괜찮아요, 어머니. 이젠 익숙해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외롭다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태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넌 잘못이 없어. 알아요.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진 않더라고요. 찜질팩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전자레인지에 데워 그의 허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다시 앉았습니다. 태준아, 소영이는 지금 너한테 뭐라고 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서로 조용히 멀어지고 있어요. 이혼하자는 말도 없고, 다시 시작하자는 말도 없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죠.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그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예전엔 아내를 사랑했어요. 정말로. 하지만 지금은 그냥 미안해요. 아내한테. 그리고 저 자신한테.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진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태준아, 넌 혼자가 아니야.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이의 고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를 감당하지 못했고,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이해했습니다. 나라면 괜찮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을 때,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장미숙. 그 사람은 내 사위야. 소영이 남편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소영이는 그를 버렸잖아. 그는 지금 혼자야. 외로워하고 있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위층에서 들리는 그의 발소리, 창문 여는 소리, 그리고 깊은 한숨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제 가슴을 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는 허리가 좀 나아졌는지 일찍 일어나 카페 앞마당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들고 나가 그에게 건넸습니다. 허리는 괜찮아? 네. 많이 나았어요. 어제 어머니가 돌봐주셔서요. 다행이다. 오늘은 무리하지 마. 네.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어제 이상한 말 많이 해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속상한 거 말하는 게 당연하지. 그래도 어머니한텐 짐이 되는 얘기였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이 아니야. 오히려 말해줘서 고마워.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와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손님이 없는 시간에 저는 카페 안에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데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묵묵히 성실하게. 딸은 그를 두려워했고 나는 그를 이해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차이가 어쩌면 죄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저는 커피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삼키기엔 너무 뜨거웠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빗줄기가 쏟아지는 날이 이어졌고 숲속은 안개로 뒤덮였습니다. 손님들도 뜸해졌고 카페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태준이가 제 집에 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묘한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모와 사위라기보다는 같은 집에 사는 두 사람.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선을 지키려 애쓰는 두 사람.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저녁부터 시작된 비는 밤이 깊어지자 더 거세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저는 카페 문을 잠그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태준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네. 네. 천둥도 치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집 안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핸드폰 불 켜고 있을게. 저는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태준이도 자신의 핸드폰 불을 켰습니다. 차단기 확인해 볼게요. 태준이가 일어나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차단기를 확인하더니 몇 군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상하네. 차단기는 문제없는데. 그가 다시 이것저것 확인하더니 외부 전원 연결부를 점검했습니다.
우비를 입고 밖으로 나가더니 10분쯤 후 돌아왔습니다. 빗물이 전선 연결부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일단 응급 조치했어요. 그 말과 동시에 전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와, 다행이다. 태준아. 대단한데? 이 정도는 쉬워요. 건축일 하면 이런 거 자주 배우거든요. 그는 젖은 우비를 벗고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습니다. 물방울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고 젖은 티셔츠가 몸에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옷 갈아입어야겠다. 다 젖었네. 그래. 얼른 씻고 나와. 감기 걸리겠어. 태준이가 2층으로 올라가고 저는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보일러도 다시 작동하기 시작해 집 안이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한참 후 태준이가 씻고 내려왔습니다. 편한 티셔츠와 면바지 차림이었는데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샤워 후의 비누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여기 차 마셔. 감사합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론 여전히 비가 내렸고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전 고치느라 수고했어. 아니요. 당연한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한참 후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응. 전 요즘 참 행복해요. 행복? 네. 여기 있으면서,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서 오랜만에 편안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소영이한테선 느낄 수 없던 편안함이에요. 어머니는 저를 이해해 주시잖아요. 태준아, 저 알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어머니는 제 장모님이고 저는 사위고 하지만 요즘은 그게 자꾸 잊혀져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만해.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요? 왜긴 우린 뭐가 문제예요? 전 어머니한테 끌려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지내면서 어머니를 보면서 자꾸만 마음이 가요. 태준아, 제발.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뜨거운 손이었습니다. 저는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그렇지 않으세요?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 미쳤나 봐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꾸 어머니가 보여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어머니 생각하느라. 나도 그래?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요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움직였습니다. 제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응. 그냥 이대로 있어도 될까요? 잠깐만이라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 대신 제 이마를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저도 그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안긴 게 얼마만인지. 남편이 떠난 후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응. 하지만 이제야 살 것 같아요. 나도.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저는 눈을 감고 그 감촉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예뻐요. 무슨 소리야, 난 50대야.
그래도 예뻐요. 정말로.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제 볼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러면 정말 안 돼. 알아요. 우리 멈춰야 해.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어머니.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태준아.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으니까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그에 대한 갈망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나 괜찮아. 어머니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 그래. 주말에 온다고?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그때 보자. 전화를 끊고 태준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주말에 온대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 어머니, 어떡하죠? 저는 손을 닫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떡하긴. 딸이 오는 건데 당연히 맞이해야지. 하지만 우리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 소영이 앞에선 평소처럼 행동하면 돼. 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소영이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제 딸, 태준이의 아내, 엄마, 소영아, 왔구나. 딸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의 남편과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딸은 모릅니다. 태준 오빠는 안에 있어. 거실로 들어가자 태준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영아, 오빠. 둘 사이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마치 타인 같았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여기서 지내는 건 어때? 힘들진 않아? 아니, 괜찮아. 태준이가 이것저것 많이 도와줘서. 그래? 소영이가 태준이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눈빛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여기 지내면서 일은 잘 돼? 응. 괜찮아. 그래.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때 사랑했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게. 오빠랑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래. 다녀와.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데크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30분쯤 후 소영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소영아,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태준 오빠랑 정리하기로 했어. 정리? 이혼하기로 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영아, 괜찮아. 엄마, 오히려 후련해. 우린 서로한테 맞지 않았어. 그냥 억지로 버티고 있었던 거야. 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태준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고 잘못도 없어. 단지
우리가 맞지 않았을 뿐이야. 내가 부족했던 거지. 소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알아. 그래도 미안해. 태준 오빠한테도, 나한테도. 딸이 한참을 울다가 침착해졌습니다. 엄마, 태준 오빠 여기서 좀 더 있게 해줄 수 있어? 집 구할 때까지만. 나 혼자 살 거든. 물론이지. 고마워. 엄마. 그날 밤, 소영이는 2층 객실에서 잤습니다. 태준이는 거실 소파에서 잤고, 저는 제 방에서 잤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이는 일찍 떠났습니다. 엄마, 나 갈게. 태준 오빠 잘 부탁해. 그래. 조심히 가. 딸을 배웅하고 돌아오니 태준이가 데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태준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무책임해서. 아니야. 오히려 잘 됐어. 너희 둘 다 행복하지 않았잖아. 그래도 이제 자유로워진 거야. 서로를 위해서. 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정하는 거야. 전 어머니를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해. 나이 차이도, 관계도,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전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어요. 나도 그래.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태준이의 이혼이 정리되었습니다. 소영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오히려 밝아 보였습니다. 태준이는 제 곁에 남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카페 직원이자 동업자로, 하지만 실제로는 제 연인으로, 제 남자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20살 넘게 차이나는 젊은 남자와 함께 사는 중년 여자. 심지어 전 사위라니.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어머니, 후회 안 하세요? 어느 날 밤,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후회? 왜 후회해? 사람들 시선도 있고, 소영이 생각도 하시고, 저는 그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난 행복해. 그것만으로 충분해. 저도요. 우리는 안고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숲속의 카페를 함께 운영하며 낮엔 동료로, 밤엔 연인으로 살아갔습니다. 딸 소영이는 가끔 전화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해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 태준 오빠도 행복하면 되고. 고마워. 소영아. 그래도 엄마 나한텐 여전히 엄마고, 태준 오빠한텐 뭐 그냥 좋은 분이야. 딸의 축복은 아니었지만 이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50대 중반의 임신.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 아이예요? 태준이가 초음파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 우리 아이야. 사랑해요. 어머니, 정말 사랑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엄마가 되다니.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태준이가 있으니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태준이가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기한테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빠, 오빠.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아빠라고 불러야지. 당연히. 그럼 어머니는? 나?
당연히 엄마지. 그럼 소영이는 언니가 되겠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복잡하고 이상한 관계였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3년 후 카페 하늘담은 여전히 숲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2살 된 아들 준서가 데크에서 뛰어놉니다. 아빠인 태준이가 그 뒤를 쫓아갑니다. 준서야, 천천히. 아빠, 빨리.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습니다. 소영이도 가끔 찾아옵니다. 새 남자친구와 함께. 그녀도 이제 행복합니다. 엄마, 준서 많이 컸네. 그러게, 벌써 이렇게 컸어. 태준 오빠 닮아서 잘생겼다. 그치?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준서를 재우고 태준이와 단둘이 시간을 보냅니다. 어머니, 응, 행복해요? 물론이지. 저도요. 우리는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사랑스럽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그 비 오는 밤 기억나세요? 응, 기억나지. 그때 어머니가 저를 받아주셔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도 그래. 너 때문에 다시 살아났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는 딸의 남편이었지만 제게는 인생이 다시 시작된 남자였습니다. 사랑은 종종 잘못된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문을 닫을 용기가 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